이번 사연은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시는 57세 김영희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어머니가 사랑하는 딸의 결혼식을 지켜보며 겪은 참혹하고도 슬픈 사건입니다. 처음부터 느껴졌던 그 불편한 기운이 결국 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이야기입니다. 저는 김영희라고 합니다. 올해 57이 되었지요. 제 딸 지은이는요, 참 착하고 순한 아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남에게 패 끼치는 걸 제일 싫어했고 혼자서 똑 부러지게 알아서 잘 크던 아이지요. 그런 지은이가 2해 전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정식으로 결혼을 허락받겠다고요. 남자친구는 말도 조심조심하고 첫인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기쁜 마음으로 허락을 했고 그 뒤로 지은이와 예비사위는 한 달에 한두 번은 집에 들러 인사도 하고 가끔 저녁도 함께 했습니다. 문제는 그 집 어머니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뭔가 꺼림칙했습니다. 겉으론 웃고 있어도 그 웃음이 꼭 사람을 재고 따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끝마다 묻어나는 자존심, 체면, 남들 눈치. 저 사람은 내 딸을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이가 행복해 보였기에 저는 괜찮은 척 못 본 척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잘 알려진 한정식집에서 모이기로 했지요. 그날 아침 지은이는요, 거울 앞에서 서너 번이나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엄마, 나 오늘 실수하면 어쩌지? 괜찮아. 지은이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아이야. 그렇게 딸을 다독이며 우리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 집 어머니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환영은커녕 썩은 미소를 띠고 있는 얼굴. 지은이가 밝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러자 그 집 어머니가 지은이를 쓱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작게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어머, 오늘 보니 어머니 닮아서 키가 작았구나. 그 말투가 어찌나 비꼬는지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은이는 잠시 얼어붙었다가 겨우 웃어 보이더군요. 남자친구는 옆에서 눈치를 보며 말을 돌렸습니다. 엄마, 지은이는 마음이 정말 따뜻해. 하지만 그 집 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부모님은 무슨 일 하셔? 지은 양은 어느 대학 나왔어? 집은 자가니 전세니? 답하는 지은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집 어머니는 지은이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입술을 비죽거리곤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불만이라도 있는 듯이요. 식사가 시작되고 그 집 어머니는 또 말을 던졌습니다. 혼자 살아봤다고 살림하는 거랑 시댁 식구들 모시는 건 하늘과 땅 차이야. 지은이는 또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배워가겠습니다, 어머님. 그 말에도 그 집 어머니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말은 다 그렇게 하지. 저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딸이 상견례 자리에서 그렇게 모욕당하는 걸 보는 게 그토록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결정타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터졌습니다. 그 집 어머니가 지은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체면이 중요한 집안이야. 시댁 어른들한테 흠대는 일 없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해. 그 말 끝에 담긴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겠지요. 그때 지은이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딸아이의 떨리는 손을 붙잡아 줄 수조차 없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였으니까요. 웃으며 넘어가야 한다고,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식당을 나서는데 그 집 어머니가 지은이 등 뒤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웨딩드레스 입을 때 키 커 보여야 하니까 높은 구두 신어야겠다. 알았지? 그리고는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 그 모욕. 나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결혼 정말 괜찮을까? 하지만 지은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니 나는 참고 또 참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불안과 불편함을 삼키고 돌아선 상견례. 그 상견례는 결국 우리 딸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첫 번째 조각이었습니다. 상견례를 마친 뒤 우리 가족은 서로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다가 먼저 말문을 연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지. 그 말에 나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니. 누구한테 좋은 건데? 그렇게 우리는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예식장은 지은이와 남자친구가 고르고 드레스는 지은이가 꿈꾸던 스타일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하니 모든 게 그 집 어머니 입김 하나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레스를 고르는 날이었습니다. 지은이 나 그리고 남자친구와 그 집 어머니까지 함께 웨딩숍을 찾았습니다. 지은이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심플하고 우아한 드레스를 고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드레스를 입고 나온 지은이를 보고 그 집 어머니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건 너무 밋밋하다. 신부는 좀 화려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은이는 당황해하면서 다른 드레스들을 입어보았습니다. 레이스가 잔뜩 달린 드레스, 치렁치렁한 커튼처럼 퍼지는 드레스. 입을 때마다 그 집 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너무 촌스러워. 아휴, 요즘 신부들이 이렇게 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내 가슴이 쿵쿵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이 표정이 점점 굳어가고 있었거든요. 결국 그 집 어머니가 직접 골랐습니다. 반짝이가 번쩍이는 어디서 봐도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소리치는 드레스. 지은이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할게요.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은 우리 지은이의 결혼이 아니라는 걸. 그 집 어머니의 쇼윈도용 결혼식. 그걸 위해 우리 딸은 인형처럼 끌려다니고 있는 거였습니다. 예물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소박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지은이와 남자친구도 서로 맞춰서 큰 부담 없이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 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세상에 예물이 부실하면 남들한테 욕먹어. 남자 쪽 체면이 있잖아. 결국 남자 쪽에서 예물을 잔뜩 요구했습니다. 지은이는 울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수용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식장 예약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은이와 남자친구는 작고 아늑한 하우스 웨딩을 꿈꿨습니다. 가족들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해서 따뜻하고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 했지요. 그런데 그 집 어머니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안 돼.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데서 결혼식을 해? 결국 거대한 호텔 예식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객은 500명 넘게 부르고 주례는 아버님 친구분이 맡기로 했고 음식은 최고급 뷔페로 맞추었습니다. 지은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웃는 얼굴 뒤로 속이 텅 빈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딸을 불러 따로 이야기했습니다. 지은아, 정말 괜찮니? 그랬더니 지은이는 눈가를 붉히며 웃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결혼하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라도 강하게 말렸어야 했습니다. 이 결혼 다시 생각하자고. 하지만 딸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참고 견디려는 모습을 보며 나는 그저 옆에서 눈물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하루하루 무너져가는 딸을 지켜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무너짐은 결혼식 당일 형언할 수 없는 참사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결례가 끝나고 예식 준비가 이어지면서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레스, 예물, 예식장. 무엇 하나 우리 지은이 마음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매일같이 바쁘게 움직였고 회사 일도 결혼 준비도 혼자 감당하며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결혼식 전날이었습니다. 나는 지은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한 끼라도 제대로 먹이고 따뜻한 말이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지은이는 초췌한 얼굴로 도착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몸 전체에서 힘이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나는 급히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국을 데우고 반찬을 챙겼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 지은이를 바라보는데 딸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 그러자 지은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예비 시어머니한테 욕을 들었어.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욕을 들었다고? 무슨 소리야, 지은아? 지은이는 울먹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웨딩카 장식을 둘러싸고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지은이와 남자친구는 소박하고 깔끔한 꽃장식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금박 리본의 왕관 모양을 올리자고 주장했습니다.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자 그 집 어머니가 벌컥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알아? 체면이 중요해, 체면. 너 결혼할 자격은 있는 거야? 그 말에 지은이는 그대로 얼어붙었다고 했습니다. 예비 신랑도 옆에 있었지만 한마디 변호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지은이 눈치를 보며 그냥 어머님 뜻대로 하자고 중재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손이 떨려서 젓가락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 안 해. 그런 결혼 엄마가 반대할게. 나는 결국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여기까지 왔는데 어떡해. 내가 참으면 돼.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딸이 그토록 간절히 지키려는 결혼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지은이는 내 방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기도했습니다. 부디 아무 일 없이 잘 끝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결혼식 전날 밤 그 평화는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무렵 지은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들짝 놀란 지은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예비 시어머니가 결혼 못하겠다고 식을 취소하자고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지은이는 벌벌 떨면서 설명했습니다. 그 집 어머니가 방금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결혼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지은이가 눈에 들지 않는다는 것, 체면이 안 선다는 것, 집안 어른들 눈에도 별로라는 것, 결혼식 하루 전날 밤 모든 걸 깨겠다는 전화였습니다. 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아이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어떻게든 설득해 보겠습니다. 설득?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겁니까? 결혼식 하루 전날 딸아이를 이렇게 짓밟아 놓고도 설득 운운하는 그 뻔뻔함에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나 잘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 내가 못 배워서 우리 집이 별 볼 일 없어서. 딸애가 자책하는 소리에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지은이를 껴안고 한참을 같이 울었습니다. 지은이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결혼을 막아야겠다고, 내 딸을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꺼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밝으면서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 하객들 앞에서 벌어진 참사가. 아침이 밝자마자 우리는 지은이 드레스를 들고 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이는 거의 실려오다시피 해서 차에 탔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나는 운전하는 남편 옆에서 지은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아이를 결혼식장으로 끌고 가야 한다니. 부모로서 이게 맞는 일인가 끝없이 자문했습니다. 식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하객들은 하나둘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갔고 나는 남편과 함께 인사를 하러 로비로 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자친구, 그러니까 예비사위 될 사람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가? 무슨 일인데? 어머니가 전처 사진을 들고 오셨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비사위는 과거에 결혼 이력이 있었습니다. 지은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고 둘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오늘 결혼식장에서 들춰내는 겁니까?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디 있어? 그 사진은? 지금 대기실에서 하객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지은이한테 말도 못하고. 나는 미친 듯이 대기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눈을 의심할 광경을 보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손에 사진 한 장을 들고 하객 몇몇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예비사위와 전처가 신혼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사실 한번 결혼했던 애야. 근데 지금 이 아이는 솔직히 전처보다 못하지. 그 순간 나는 전신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결혼식장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사람을 짓밟을 수가 있는 걸까요? 나는 벌벌 떨며 다가가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진실은 알아야죠. 하객들도 알아야 할 거 아닌가요?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지은이는 이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드레스룸에서 메이크업을 받고 있었거든요. 나는 이 사실을 지은이에게 알려야 하나, 숨겨야 하나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은이가 드레스 차림으로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순백의 드레스. 화사해야 할 신부가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퀭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지은이의 눈에 그 사진이 들어갔습니다. 지은이는 멈칫했습니다. 사진을 봤습니다. 하객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게 뭐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드레스 자락을 질질 끌며 시어머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내가 알아야지. 우리 아들은 이혼했던 사람이다. 그걸 숨기고 결혼하는 것 맞는 거냐? 지은이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하얀 드레스가 바닥에 쓸리고 하객들 앞에서 딸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아드님이 이혼한 거 알고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피식 웃었습니다. 알고도 괜찮다고? 참 너도 대단하다. 이런 집안에서 체면을 어떻게 세우니? 나는 그 순간 터질 듯한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지은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만합시다.
이 결혼 없던 일로 합시다. 남편도 뒤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예비사위 될 사람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 변명도 단 한 번의 저항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똑같구나. 내 어머니가 이런 짓을 벌이는데 입 다물고 있는 걸 보니. 지은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하자. 부탁이야. 나는 지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렸고 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날 결혼식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장을 빠져나오는 길 지은이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나는 딸아이를 꼭 껴안고 대답했습니다. 지은 안 미안한 건 내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나는 그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지은이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서. 하지만 알았습니다. 이 상처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물지 않을 거라는 걸. 결혼식장에서 뛰쳐나온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뒷좌석에 몸을 웅크린 채 그대로 울고 있었고 남편은 무겁게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은이 어깨에 겉옷을 덮어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가 딸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은이는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급히 슬리퍼를 가져와 신겨주려 했지만 지은이는 멍한 눈으로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방으로 들어가자.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는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나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지은이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상처가 딸아이의 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지은이에게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생일마다 챙겨주던 그 미역국. 하지만 지은이는 숟가락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나 밥 냄새 맡기 싫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은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을 바라보며 나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지은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방 문 앞에 조심스럽게 음식을 놓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은아, 밥 차려놨어. 조금이라도 먹자.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지은이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죽여 우는 소리. 베개를 껴안고 어깨를 들썩이는 소리. 나는 문 앞에 앉아 같이 울었습니다. 어미로서 이보다 더한 지옥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가 조용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깡마른 얼굴, 캥한 눈. 나는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그 지은이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엄마, 나 살아야 해? 그 한마디에 나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살아야지, 우리 지은이. 엄마가 옆에 있잖아. 나는 지은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지은이는 내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지은이 손을 잡고 잤습니다. 차가운 손을 어루만지며 계속 되뇌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지은이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지은이는 외출을 거부했습니다. 친구들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에도 휴직계를 냈습니다. 세상과 스스로 단절해 버렸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지은이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지은이는 조용히 상담을 받았고 의사는 우울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충격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의심됩니다. 긴 치료가 필요합니다.
나는 의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터질까봐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은이는 매주 상담을 받았습니다. 약도 처방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고도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자다가 소스라치게 깨서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나 버려졌어. 엄마 나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누가 내 딸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누가 이렇게 무참히 망가뜨렸는지 생각할 때마다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그 집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연락해 오지 않았습니다. 한 통의 사과 전화도 한 장의 사과 편지도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 딸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그들의 체면을 위해 우리 딸은 버려졌습니다. 나는 지은이 몰래 예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나는 참지 않고 따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고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집 어머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체면을 지켜야 했어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체면 하나 지키겠다고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은 그들. 그날 밤 나는 지은이 방 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지은이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은이는 조금씩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조금씩 세상과 다시 연결되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걸 지켜보며 또 울었습니다. 우리 딸 살아 있어줘서 고맙다고. 다시 걸어줘서 고맙다고. 아무리 망가져도 다시 일어서는 내가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다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집에는 여전히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조금씩 방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실을 서성이더니 조심스럽게 베란다 문을 열어 바람을 쐬었습니다. 나는 먼 발치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말을 걸면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릴까봐 나는 한 발자국도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내가 먼저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지은이가 좋아하던 짭조름한 계란말이도 곁들였습니다.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상을 차려놓고 조용히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지은이가 어느새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밥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한참 동안 밥상을 바라보다 다시 자리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조차도 고마웠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매일 밤 두 손 모아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일하러 나가고 싶어. 나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단번에 말릴까 생각했지만 지은이의 굳은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 지은아, 천천히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다음날 지은이는 다락방에서 옛날 가방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이력서 몇 장 그리고 한참 동안 서랍에 묻혀있던 공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애써 울음을 삼켰습니다. 저 아이가 다시 세상과 연결되려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는 알았습니다. 지은이는 작은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습니다. 정규직도 아니고 이름 있는 회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 몇 시간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서류 정리만 하면 되는 조용한 일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지은이는 검은색 정장 바지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나는 문 앞까지 따라 나가 손바닥으로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작은 뒷모습을 보며 나는 속삭였습니다. 잘 다녀와. 지은이는 돌아오자마자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차를 끓여놓고 기다렸습니다. 때때로 지은이는 차를 받아 들고 작은 소리로 고마워 엄마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면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마네킹만 봐도 지은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백화점 진열장에 반짝이는 예물들이 보이면 발길을 돌렸습니다. 결혼식 초대장이 집으로 오면 바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나는 그런 지은이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머물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요구 없이. 어느 늦은 봄날 지은이는 퇴근하고 돌아와 내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혼자 살 집 알아볼까 해. 나는 멍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떠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지은이도 이제 너만의 공간을 가져야지. 지은이는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보증금도 월세도 크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허름한 커튼과 저렴한 가구를 하나하나 고르며 새 집을 꾸몄습니다. 나는 이삿짐을 옮기며 속으로 수백 번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번에는 이 아이에게 따뜻한 삶이 펼쳐지게 해주세요. 이사를 마치고 돌아온 첫날 밤 지은이는 내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처음으로 창문 열어놓고 자. 나는 그 말에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닫혀있던 마음의 창이 이제 겨우 조금 열린 거겠지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딸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따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전화는 끈질겼습니다. 어느 날 나는 결국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은 순간 알았습니다. 그 집이었습니다. 그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지은이 우리 아들이 다시 만나자고 하는데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제 체면도 체면이지만 그래도 한번 살아보는 게 낫지 않겠냐고 아들이 그러더라고. 그 말에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은이는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겨우 살아나려는 아이에게 다시 덮쳐오려는 그림자. 나는 지은이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두 번 다시 우리 아이를 무너지게 놔두지 않겠다고.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독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막 겨우 숨을 쉬기 시작한 지은이에게 또다시 다가오겠다는 겁니다. 나는 두 손을 꼭 움켜쥐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짓눌리는 듯이 아팠습니다. 지은이에게 이 사실을 알릴까 말까 망설이다가 나는 결국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는 퇴근하자마자 내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괜찮았어. 회사에서 선배가 점심 사줬어. 나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은이 고생했다. 지은이의 웃음 섞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아이에게 또다시 상처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절대로. 며칠 동안 전화는 계속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피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의 핸드폰으로도 연락이 갔습니다. 지은이는 전화를 받지 않고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나를 찾았습니다. 엄마 이거 혹시 그쪽일까?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그럴 거야. 지은이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도망치고 싶지 않아.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늘 움츠러들기만 하던 지은이가 처음으로 자기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걸 본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는 편지를 한 장 써내려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집 앞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나는 지은이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검은 바람막이 재킷을 입고 조용히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편지를 건넸습니다. 이건 제 마지막 대답입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편지를 받아들고 비웃듯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자 지은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들 체면 때문에 이용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을 제 손으로 지킬 겁니다. 그리고 지은이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단단한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저 아이가 드디어 스스로를 지키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나도 알겠어.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는 거. 나를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거.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은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 이제 다시는 얼어붙지 않게 내가 지켜야 할 손. 며칠 후 그 집에서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은이는 평범한 일상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점심을 먹기도 하고 친구들과 카페에 가기도 했습니다. 웃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아직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지은이는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한 걸음으로. 나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두 손을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이 아이 앞에 더 이상 비바람이 몰아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세상은 늘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늘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